당신이 음식에 수면제 넣었잖아. 단풍놀이 가서 산에 두고 오자고 한 건 당신이야. 당신도 동의했잖아. 치매라고 편하게 해드린다며? 네가 먼저 얘기 꺼냈잖아. 요양원 보내드린다니까 안 가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하지만 그게 모두 제 탓은 아니에요. 남편도 알고 있었고요. 남편도 도와줬어요. 뭐? 다 네가 주도한 거잖아. 나는 그저 네가 말하니까 따른 거야. 나는 그런 짓까지 할 생각 없었다고. 40대 중년 부부를 조사하던 경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를 산에 두고 온 부부를 조사하던 중이었는데요. 중요한 건 음식에 수면제가 들어갔고 피해자가 산속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도 있고요.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전주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 78세 이혜경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가게를 지킬 체력도 점점 줄어들었고 자식들에게 그동안의 재산과 마음을 나누어 주고 그저 평화롭게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나니 정말 마음의 충격이 크더군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설득하다가 안 되니 오토바이 사고로 저를 다치게 하려고 했으며 심지어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결국에는 깊은 산속에 버리고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깜깜한 숲에서 밤을 새우며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는 자괴감에 몸을 떨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꺼내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자식에게 마음을 다 주고도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용기를 내어 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단순한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큰 깨달음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따뜻한 위로의 댓글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겪은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북 전주에 자리 잡은 건 20살을 갓 넘긴 어린 나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반찬 가게는 그야말로 우리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아무런 기반도 없이 시작한 삶이었지만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시장에서 싱싱한 재료를 고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늦게까지 김치와 장조림을 만들며 가게를 지켰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이 모든 노력은 가게를 통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가능했습니다. 반찬 가게는 손님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단골 어르신들과 동네 아이들이 반찬을 사러 올 때마다 가게는 따뜻한 정으로 가득했죠. 이 가게가 내 인생이자 우리 가족의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버텨온 날들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이 가게로 두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켰습니다. 딸은 어릴 적부터 성실하고 똑똑해 공부든 집안일이든 자기 몫을 척척 해냈습니다. 덕분에 간호사가 되어 가정을 일찍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 비해 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말썽을 많이 피웠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게에서 저와 남편이 밤늦게까지 일하며 고생하는 동안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종종 연락을 받는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수업 중에 집중을 못하고 요즘 학교를 자주 빠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직접 아들을 학교 운동장에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아직 어리니까 잘 이끌어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마음을 잡지 못했고, 심지어 어느 날 학교에서 무단으로 외출해서 크게 싸웠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 다독이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무언가 말하려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을 보며 저는 그동안 아이를 몰아붙이기만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때부터 가게 일이 아무리 바빠도 아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반찬 가게에 데려와 일을 돕게 하고 밤에는 시간을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무렵부터 서서히 마음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이후로는 큰 문제 없이 대학에 진학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딸은 성실히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아들은 취업 후 결혼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남편과 함께 우리 노력으로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50대 중반에 접어들 무렵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 빈 방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가게에서 함께 일하며 웃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이 가게를 끝까지 지키겠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손목과 허리가 나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삶이었고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딸은 종종 가게 일을 도와주며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아들은 결혼 후 점차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때는 며느리가 들어와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다소 부끄러운 듯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요즘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서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이들인데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라는 생각뿐이었죠. 사실 반찬 가게로 벌어놓은 자산이 꽤나 되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투자를 잘해서인지 번화가에 있는 아파트 몇 채 가격은 100억 가까이 되었고요. 반찬 가게 수입도 직원이 몇 명 있어서인지 수입이 대기업 직장인 수준 이상은 되었거든요. 그렇게 몇 번 도움을 주기 시작하니 요청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아들은 엄마, 이번에 큰 돈이 필요해요. 사업 자금을 좀 도와주시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라고 말하며 제가 가진 적금이나 예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간 1,000만 원 정도로 시작했던 지원금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단순히 생활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시도했던 사업 실패로 인해 쌓인 빚을 갚는데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줬으니 아이들이 잘 자립해서 몇 년 뒤면 좀 편하게 해줄 거라는 희망을 놓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들 며느리 나이가 40대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어 이제는 안정을 찾아가야 할 시기였거든요. 그런데도 며느리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반찬 가게에서 일하겠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업을 하는 며느리가 하는 얘기라 아마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겠구나 싶었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가게에 나와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에 시장에 함께 나가 재료를 고르고 가게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며 빠르게 일을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늘 해오던 방식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가게 구조를 바꾸고 싶다며 반찬 진열대를 옮기고 제가 오랫동안 고수하던 가격표도 새로 바꿨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요즘 가게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가격이 너무 올랐네. 이러면 반찬 가게에 오는 의미가 없는데. 아쉬워할 때면 속이 상했지만 그저 세대 차이일 거라며 참고 넘어갔습니다. 제 가게는 반찬도 맛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구분 없이 단골 손님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골 손님들이 줄어드는 것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 제가 참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이상한 점이 보였는데도 며느리가 서운해할까봐 입을 다물었던 제 자신이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제 신념과 가게의 정체성을 잃게 만든 실수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 운영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고 저의 의견은 점점 무시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반찬 맛이 예전 같지 않다며 실망하는 모습을 보며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며느리가 수고한 것을 인정하고 싶어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며느리가 가게 수익을 아들의 계좌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며느리가 내 가게 돈을 옮기는 거지? 무슨 이유일까? 수익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러겠지 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이 역시 제게는 큰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따지고 물었어야 했는데 왜 나는 그냥 넘어갔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며느리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한 번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제 잘못된 참을성이 결국 더 큰 갈등과 상처로 이어졌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은 제가 몸이 지쳐 보이는 순간들을 노린 듯 했습니다. 오랜 시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몸은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부터 움직이며 무거운 재료를 나르고 하루 종일 주방에 서서 일하다 보니 허리는 구부정해졌고 손목은 끊어질 듯한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어깨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팠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가게가 없으면 제 삶의 의미도 없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저의 건강 상태를 진심으로 걱정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실로 삼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요양원을 언급했을 때 저는 잠시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미 나이도 70이 넘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외롭기도 했기 때문에 나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꺼내는구나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걱정보다는 일종의 압박에 가까웠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는 날이면 이제는 그만 쉬셔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습관처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라 여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거절하거나 아직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할 때면 며느리의 표정은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가족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듯 며느리의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괜히 가족 간에 큰 소리가 날까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양원을 고집한 이유는 단순히 제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요양원은 제가 집과 가게에서 물러나 더 이상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수단이었던 겁니다. 집과 가게, 그리고 제가 모아둔 돈은 오로지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만 통제할 수 있었고, 며느리는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손에 넣기 위해 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점차 행동으로도 그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한 번은 아들, 손주와 집에 왔다가 제가 집안을 정리하고 있을 때 며느리가 서랍장을 열고 중요한 문서를 뒤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서류를 찾고 있었고, 그 손길과 눈빛은 제가 없는 삶을 상상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섬뜩함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미안한 기색 없이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를 떠났지만 그 후로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재산 문제를 언급하곤 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적금이 있으니 그것으로 요양원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담긴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돈은 제가 혹시라도 병이 들거나 정말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아껴둔 것이었는데 며느리에게는 그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며느리가 제 서명을 위조해 요양원 등록 서류를 처리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서류를 발견한 순간 제 몸은 굳어버렸습니다. 손끝에서 서류가 떨어지고 저는 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문서에는 제가 원하지도 않았던 요양원 이름과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서명란에는 제가 하지도 않은 서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아들 부부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제가 얼마나 철저히 무시당했는지 깨닫는 순간 저는 충격과 분노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 가족이 나를 이렇게 몰아세울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이 이런 배신이라니.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더 이상 똑바로 펴기 어려웠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를 내보내고 제 삶을 빼앗아 가도록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원하는 대로 되게 두지 않겠다. 내 삶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는 제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지만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되짚어보면 끝이 없는 퍼즐 같았습니다. 사고가 나던 그날 평소처럼 반찬 배달을 준비하던 저를 며느리가 지나치게 친절하게 말리던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어머님, 몸도 좋지 않으신데 오늘은 좀 쉬시는 게 어때요? 말하며 살뜰하게 챙기는 척하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속이 뻔히 보이는 가식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며느리의 진심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겠다며 단호히 나섰지만 그 태도에는 제 일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지만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마음도 한몫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던 순간 마주한 오토바이는 제게 그대로 달려들었습니다.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피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그대로 땅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제 몸이 바닥에 부딪히며 저는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딸은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척하려 해도 떨리는 손끝과 붉어진 눈가는 감출 수 없었겠죠. 저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는 무리하지 마세요. 모든 건 제가 다 할게요. 딸은 그렇게 말하며 간신히 눈물을 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든 걸 알아주는 건 딸 하나뿐이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었다면 당연히 달려왔어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병실에 누워 있는데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더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실은 저를 괴롭혔고 침대에 누운 채로도 가슴이 답답해져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왜 오지 않는지, 왜 아무 연락조차 없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 대답이 얼마나 차갑고 무책임할지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에게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들한테 굳이 연락하지 말아라. 너만 있어도 든든하다. 하지만 제 말이 딸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 눈빛에 담긴 허전함을 느꼈을 테고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중에 딸이 전한 아들의 반응은 저를 한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사고 소식을 전하며 엄마가 이렇게 다쳤는데 왜 오지 않느냐고 따져 묻자 아들은 바쁘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오빠가 진짜 너무한다 싶어서 뭐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대답하더라. 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외로운지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상에서 몸이 아파 누워있는 저를 향해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아들의 태도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저를 짐처럼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딸은 제 표정을 살피며 애써 위로하려 했습니다.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요. 우리 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말은 고마웠지만 그날 밤 저는 혼자 누운 병실 침대에서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을 때마저 아들 며느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더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이대로 무너져 버리면 아들 며느리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말 것이다. 병원 창밖으로 비치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아들 부부가 원하는 대로 제 인생은 아들과 며느리의 손안에서 끝나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제게 무관심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제게 돌아오지 않았던 그날들은
제게 단순히 서운함을 넘어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원하는 대로 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딸은 아들의 차가운 반응을 제게 모두 전한 후 제 앞에서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딸의 마음속 고통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엄마 몸이 먼저예요. 오빠는 어차피 변하지 않을 거니까. 딸의 말은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이라도 하듯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보낸 시간은 제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딸이 내 곁에 있어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제 속은 더는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더 단단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결심,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복잡한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려 했지만 아들 며느리가 보여준 차가움은 점점 더 뚜렷하게 저를 흔들었습니다. 진짜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저는 준비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퇴원 후의 일상은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보다 훨씬 깊고 오래 갔습니다. 특히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딸은 아침부터 저를 챙기며 끼니도 거르지 않도록 신경 써 주었지만 그런 정성도 제가 느끼는 공허함을 메우기엔 부족했습니다. 저는 자주 딸에게 몸은 많이 나아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 웃어 보였지만 사실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통증은 약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는 약으로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딸은 시장에 갔고 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을 안고 천천히 숨을 내쉴 때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가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발소리는 가볍고 분주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느껴지는 분위기에는 냉랭함이 감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아들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며느리는 익숙한 웃음으로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묻는 인사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힘겹게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잠깐도 마주 앉아 있는 게 불편해서 저는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힘들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는 듯 보였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방문 앞으로 다가가 대화 내용을 듣고자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가 듣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 부부의 이야기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나지막하게 속삭이는 말들 속에는 제게 직접 들려주지 않는 감정과 생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대화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내용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엄마가 너무 오래 사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조용히 해. 그런 얘기 들리면 어쩌려고 그래?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들이 제가 없는 세상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던가. 반찬 가게를 꾸려가며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하고 부족하지 않게 자라도록 제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지난 날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셔야 우리도 좀 제대로 살 텐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향해 내뱉어진 이 말들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지만 흐르는 눈물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차가운 공포가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내가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니요. 그동안의 모든 일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을 권했던 일, 서명을 위조하려 했던 일,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있던 나를 끝까지 외면했던 일들, 그리고 그날 며느리의 지나치게 친절했던 모습조차도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제거해야 할 짐처럼 여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너무 오래 사시는 거 아니냐는 그 말은 며칠이 지나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스스로를 지켜야 할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로 보였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존중받을 필요가 없는 그저 불편하고 불필요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치매가 온 것처럼 행동하기로. 더 이상 저는 아들에게 나약한 어머니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기억을 잊은 척,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둔 척, 어리숙하게 행동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어쩌면 아들과 며느리의 신뢰를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의지할 데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며 제가 이 싸움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치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서서히 무력해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결국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계획을 실행하려 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가 버려질 때까지 저는 아들의 계획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세운 함정에서 저는 스스로 빠져나오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제가 다시 한번 제 삶을 되찾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의도적으로 치매가 온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속아 넘어가는 척하면서도 제 안에서는 복잡한 계산과 계획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곧 자신들의 본심을 드러내고 채우게 될 수단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 찾는 신용을 했습니다. 양말 한 짝을 냉장고에 넣어두고는 나중에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 내가 언제 넣었지? 일부러 놀라는 척을 했습니다. 반찬통을 싱크대에 놓아두고는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흘리는 모습을 일부러 보이기도 했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 며느리 앞에서 숟가락을 들다가 멈춘 채 어라. 내가 밥을 다 먹었었나? 아니, 아직 먹던 중인가?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눈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태도를 바꿔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점점 무력해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요즘 기억이 오락가락해서 어쩌나. 말은 한숨과 함께 나오기 일쑤였고, 때로는 뜬금없는 시간에 방문을 열고 누구 왔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데라며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마치 저를 측은하게 여기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으세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걱정보다는 안도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이런 반응을 보며 계획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기가 깊어질수록 저는 스스로 더 철저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보이는 제 모습은 점점 무력하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딸 앞에서도 일부러 밥을 먹다 말고 너희 아빠는 오늘 왜 이렇게 늦지?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런 행동이 저의 상태를 더욱 불안정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놀란 얼굴로 엄마, 아빠는 하고 말을 잇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딸에게까지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마음 아팠지만 그녀가 모르는 게 오히려 그녀를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잠든 뒤 저는 홀로 부엌에 앉아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연기가 과연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라고. 어느 날 며느리가 단풍놀이를 가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결혼 후 처음이라 뭔가 의심스러웠지만 며느리는 늘 그래왔듯이 입가에 가식적인 미소를 걸친 채 저를 위하는 척했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제 건강과 휴식을 위해 이런 말을 꺼낸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저는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공기도 쐬고 하면 좋겠다고, 요즘은 기억도 오락가락하고 몸도 무거우니 다녀오자고 하면서 일부러 나약한 척 무력해 보이려는 태도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아들 며느리의 계획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제 대답에 크게 안도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서둘러 날짜를 잡고 여행지와 이동 수단까지 꼼꼼히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이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한결같이 저를 자신들 손안에 있는 존재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속내가 뻔히 보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몸이 무겁다는 신용을 하며 느릿느릿 짐을 챙겼습니다.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어머니, 무겁지 않게 가벼운 옷만 챙기세요. 산에 가서 한바탕 걸으시면 기분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말 속에는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이는 친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 배경에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받아치며 그래. 너희 말이 맞겠지. 내가 요즘 정신도 오락가락하니 그냥 너희가 챙겨주면 좋겠다. 가니. 답했습니다. 제 연기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차에 올라탄 뒤 저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산과 하늘, 푸른 나무들은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며 힐끔힐끔 저를 살폈고 아들은 운전대를 잡은 채 별다른 대화 없이 길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동안 깊은 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경치는 아름다웠고 공기는 맑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경치 좋은 자리를 찾아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힘없이 앉아 참 좋구나. 여기 오니 숨통이 좀 트인다.
말을 내뱉으며 아들 부부를 지켜보았습니다. 음식이 담긴 접시를 저에게 건네주며 챙기는 척했지만 눈빛은 제게 따뜻함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모든 행동들은 너무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음식을 집어들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곧 알게 되겠지. 식사가 끝나자 저는 일부러 피곤한 척하며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좀 쉬어야겠다. 잠깐 눈 좀 붙일게.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몰려왔지만 겉으로는 잠든 척하며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그냥 잠깐 눈을 감았는데 잠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을 살짝 떠보니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디를 다녀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 저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리를 떠난 뒤 주변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어딘가 다녀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저를 여기 혼자 남겨둔 겁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차가운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인적은 없었습니다. 푸른 나무들과 짙은 어둠이 제 시야를 가로막았고 고요함은 더없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나를 이렇게 버리고 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 내가 온 힘을 다해 사랑했던 가족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한 줄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분노는 차갑게 식었고 그 자리를 절망이 채웠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 고요하고 차가운 어둠 속에서 혼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왜 내가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을까라는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오직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자식의 학비를 벌기 위해 반찬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했던 나날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너무 기뻐 몰래 눈물 지었던 기억들, 딸이 새 옷 한 벌도 사지 않고 저를 도우며 고생했던 시간들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이토록 헌신했던 가족이 지금은 나를 짐짝처럼 여겨 이런 상황으로 몰고 왔다는 사실이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작정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려면, 내 삶을 되찾으려면
무조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계획에 맞서 싸우려면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첫걸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깊은 밤, 저는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하나 없이 캄캄한 숲속을 걸어야 했지만 발길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땅을 딛는 발걸음마다 돌이 발목을 찌르고 가파른 길이 다리를 휘청거리게 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온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왔지만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떠올랐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진짜로 끝이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산의 적막함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발밑에 돌멩이가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마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피로가 밀려올수록 제 의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멈춘다면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은 성공할 것이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을까요? 마침내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려버릴 것 같았습니다. 너무도 지치고 고단했지만 불빛을 향해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곳에 가면 살 수 있다고, 저곳에 닿아야 끝나지 않는다며 저는 온 힘을 다해 발을 옮겼습니다. 불빛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그것이 민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도와달라고 외쳤을 때 안에서 들려온 따뜻한 목소리는 제게 마지막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민가의 문이 열리고 주인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두려움과 긴장이 한꺼번에 풀어지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여기까지 왔다는 감격이 뒤섞여 제 몸을 감싸고 있던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주인은 저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며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주인의 따뜻한 목소리가 오랜만에 느껴지는 인간적인 온기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붙잡고 면모금을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한동안 마른 입안을 적셨습니다.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걷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그 시간이 제 몸과 마음을 철저히 지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산속에 버리고 갔어요. 마침내 입을 떼며 어렵사리 상황을 설명하자 주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어르신을 그렇게 한 겁니까?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놓았습니다. 주인은 저를 가만히 응시하며 말없이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할수록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지만 최대한 차분히 말하려 애썼습니다.
주인은 즉시 경찰에 연락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민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하며 빛이 새어나오는 민가를 뒤로하고 어둡고 고요했던 산속에서 멀어질 때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딸에게 연락을 부탁했습니다. 딸은 전화를 받자마자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며 서둘러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딸과의 재회는 저를 다시 한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오자마자 딸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큰일을 겪으셨는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딸은 말을 잇지 못한 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붙잡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물 속에서 제가 무너졌던 순간들에 대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딸의 온기가 마치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엄마 옆에 있을 거예요. 더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딸의 그 말은 제게 너무나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진 진실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산속에 저를 버리고 떠난 계획뿐만 아니라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한 교통사고까지 며느리가 사주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몰았던 운전자를 추적했고 사건 이후 며느리와 통화했던 기록과 금전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며느리가 그 운전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하며 저를 겁만 주는 수준으로 다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 당시에 끔찍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오토바이가 갑자기 골목길에서 튀어나와 저를 치고 땅바닥에 쓰러졌던 그 순간의 충격. 사고 이후 저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며 시간을 보냈지만 한 번도 그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 사고를 통해 제가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몸을 추스르지 못하게 만들어 요양원으로 보내버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가게를 넘길 방법을 찾고 있었고 교통사고는 그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사고 당시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날 저는 평소처럼 반찬 배달을 하기 위해 가게에서 음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몸은 조금 무거웠지만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며느리가 유난히 친절하게 말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조금 늦게 나가시는 게 어때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죠. 그때는 단순히 저를 걱정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사고를 계획하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저를 일부러 지연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병상에서 누워 있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의 무관심이 제게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으로 다가왔지만 사고가 사주된 것이라는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며느리는 사고 후 저의 회복이 예상보다 빨라지자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고 결국 산속에 저를 버리고 떠나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통화는 우연이었고 금전 거래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제시한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가족인데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었을까? 교통사고를 당한 날부터 산속에 버려진 그날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로 연결되며 아들과 며느리의 의도가 선명해졌습니다. 또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바로 산에서 먹었던 음식에 수면제를 탔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면제를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잠들면 죽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날 좀 더 잠이 깊게 들었다는 생각을 한 이유가 아마 이것이었나 봅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가 점점 느긋해지고 제가 잠이 드는 모습을 확인하며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을 때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음식과 음료에서 수면제가 발견되고 며느리의 혐의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이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쌓이며 결국 자신의 계획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산속에 저를 남겨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대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조사실로 들어서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산속에 저를 버리고 간 아들과 며느리를 직접 마주한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배신감이 고스란히 떠오르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들어서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후회의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저질렀어요. 엄마를 그렇게 두고 떠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이에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들은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엄마를 짐처럼 여겼던 그 순간들이 너무도 부끄러워요. 엄마를 그렇게 산속에 두고 떠났던 날 밤, 저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며느리의 의견에 끌려가기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머리를 숙이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이 일었습니다.
분명 아들이 저지른 행동은 용서받기 어려웠지만 후회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울음을 삼키느라 중간중간 멈추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욕심이 앞서고 어머니를 가족으로서 대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산속에서 어머니를 두고 떠나며 그 순간부터 제 잘못을 알았지만 돌이킬 용기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모으고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어머니를 위해 살며 이 죄값을 갚겠습니다. 제가 드린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며느리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가득한 두 사람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내 마음속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동안 내가 어떻게 너희를 믿고 용서할 수 있을 나 스스로도 고민해 볼. 그 말을 듣고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빛에는 후회와 감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아들과 며느리는 감옥에 있습니다. 손주는 며느리의 친정에서 키우고 있고요. 얼마 뒤면 출소해서 저에게 찾아오겠지만 어떻게 그 아이들을 볼지 그리고 용서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갈등을 겪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연을 제보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에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